11장 부교감 신경계 약물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교감 신경계 약물은 우리 11장 129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부교감 신경의 효과기관과 신경접합부는 주로 콜린성 자극에 전달되어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다 얘기한다고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콜린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콜린이 필요한 상황일 때 콜린을 약을 주면 되는 거고, 콜린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필요하지 않은 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약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린이 필요할 때는 콜린성 전달을 모방하거나 콜린성 전달이 잘 되도록 그 과정을 증강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콜린성 전달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콜린의 전달 과정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교감신경의 전달 과정과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합성을 한 이후에 저장을 할 때는 콜린 작동성 신경말단 소포 속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자극을 할 때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수용체에 자극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니코틴성 수용체, 무스카린성 수용체, 우리가 앞에 교감신경을 할 때는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니코틴성, 무스카린성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129페이지 왼쪽에 콜린성 작용제에서 8번째 줄쯤에 내려오면 콜린성 수용체의 두 종류에는 우리 보이득체로 무스카린성 수용체와 니코틴성 수용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평활근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한다라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앞에다 빼놓은 거고요. 니코틴성 수용체는 골격근에 주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콜린성 작용제는 무스카린성 및 니코틴성 수용체에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비선택적이다. 비선택적인 게 임상에서 약으로 사용할 때 유리하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많은 다음 줄에 보시면 선택성 콜린 제제들을 이제 만들어서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콜린성 작용제 약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직접 작용하는 약들과 간접 작용하는 약을 쓸 건데, 우리 직접 작용하는 약은 그 약을 똑같이 우리 그 교감신경에서는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콜린성 작용제는 콜린을 주는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 유도체, 콜린 유사 알카로이드라고 하는 콜린 유사제를 쓸 겁니다. 왜 콜린을 안 쓰고 콜린 유사제를 쓸까는 뒤쪽에 우리가 콜린을 배우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간접작용하는 약으로 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제의 종류로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린성 작용제에 직접 작용하는 약으로는 아세틸콜린 유도체와 콜린 유사 알카로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건데요. 보시면 메타콜린이나 카르바콜, 베타네콜 이런 약들을 우리가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왜 유도체일까? 제대로 콜린을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아세틸콜린은 콜린 에스트라제에 의해서 빠르게 가수분해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아세틸콜린을 줘도 우리 몸에 콜린을 분해하는 콜린 에스트라제가 있어서 그걸 만나는 순간 약이 힘을 잃고 모두 가수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얘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유도체는 이 에스트라제, 콜린을 분해하는 콜린 에스트라제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굉장히 느려. 가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수분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약의 효과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너무 유리하게 장기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서 임상에서 요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1쪽에 원형 약물 차트 1-1에 보시면
베타네코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아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유도체에 해당하는 얘기인 거고요. 거기도 그 오타가 좀 났네요. 약물 분류의 콜린성이고 교감신경 작용제 아니고 부교감신경 작용제죠. 예, 거기 오타 난 부분 여러분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 효과 응용 먼저 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제일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앞에 교감신경을 배울 때도 그랬는데 여러 가지 쓰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자들 여러 가지 질병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약은 코막힘을 치료하는 데 쓰겠다. 어떤 약은 주로 기립성 저혈압을 치료하는 데 쓰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타네콜은 지금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 정체. 소변이 잘 안 나와요. 방광에 소변이 머물러 있어요. 할 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소변 정체 이런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 전부 다 외우고 시험 봤던 요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방광벽이 부교감 신경에서 수축하잖아요. 방광벽이 수축하니까 아래로 짜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정체, 방광이 짜내지 못해서 소변이 머물러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아세틸콜린 유도체인 베타네콜을 사용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작용 모드에 보시면 콜린성 수용체를 자극해서 방광 수축을 증대해서 하고 또 위장관 연동 운동 및 동공 수축과 기관지 수축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거 말고 다른 기능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위에 양역학에 보시면 피오로 가능하다는 거죠. 피오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고 피오로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효과가 있고 지속시간도 6시간 정도 되니까 아주 자주 먹어야 되는 약은 아니어서 임상에서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32페이지의 간호 과정에 보시면 콜린성 작용제에 직접 작용하는 약으로 베타네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타네콜의 간호 과정인 거고요. 간호 중재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간호 중재의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수분 섭취와 배출량을 기록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아세틸콜린 유도체인 베타네콜이 방광벽을 수축할 거기 때문에 소변량 자체에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소변량이 늘어나기 위해서 이 약을 썼는데 거기 보시면 소변 배출이 줄어들면 이 약은 소변 배출을 하라고 약을 썼는데 소변 배출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뭔가 대단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요로 폐색과 관련된 그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사 1시간 전 혹은 2시간 후에 콜린성 작용제를 투여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지금 식사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음식물이 이 아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위가 비어 있는 상태죠. 음식물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약이 들어갔는데 혹시 그 줄 끝에 있는 것처럼 만약 환자가 위통을 호소한다면 이 약은 공복에 먹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위통으로 호소하게 된다면 그때는 음식과 함께 투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음식과 함께 투여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음식과 여기서 말하는 음식과 함께 투약한다는 위통이 있다면 그렇다는 소리니까 가능하면 식후 30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혈청, 아밀라제, 리파제 등등, 빌리루빈 등등의 수치를 체크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수치들이 이 아세틸콜린 유도체를 사용하면 약간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점 두 개 내려와서 다음 점에 보시면 스포음 혹은 나음 을 확인하기 위해 호흡을 청진한다. 왜냐하면 콜린성 작용제가 기관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었던 그 교감신경제가 기관지의 충혈을 완화하는 약이었다면 얘는 그 반대약이니까 충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되는 거. 충혈은 왜 충혈이 된다 그랬어요? 전쟁하러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피가 몰리고 그럼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니까 분비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점에 보시면 다량의 발한이 땀이 날 수 있겠다. 필요한 경우 목욕 횟수와 시트 교환 횟수를 증가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보시면 환자에게 극심한 어지러움 혹은 심박수가 분당 60회 이하와 같은 부작용이 있으면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약 복용을 중단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을 혹은 어지럼증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콜린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누워있는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 혈액 저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이런 약을 쓰든 쓰지 않든 기립성 저혈압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체위를 확확 변경하는 일은 없도록 교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유인물로 오셔서 두 번째 콜린성 작용제는 콜린 유사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자연계 식물에서 얻어지는 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으로 필로카르핀, 무스카린, 아레콜린 이런 약들이 있는데 우리 필로카르핀이 조금 더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이다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이 콜린 유사 알칼로이드가 장기에 대한 선택성이 없어요. 앞에 있었던 아세틸콜린 유도체가 장기에 대한 선택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 아이는 약간 그런 선택성이 없으니까 효력이 크고 하는 만큼 부작용도 크니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플로카르핀을 안과적 저만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또 뭐가 떠올라야 돼? 이런 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감, 부교감이 동공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공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이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환자들 검진을 해야 될 때, 눈 검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할 때 동공이 확장돼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1대 필로카르핀을 이제 저만제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책의 132페이지 오른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직접작용 콜린성 약물로 눈 이렇게 하고 필로카르핀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직접 작용하는 콜린성 작용제인데 눈의 동공을 축소시키며 더 중요한 건 이 방수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방수는요, 우리 좀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요 우리 그 해부도를 보시면 여기 수양액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방수인 거죠. 그래서 눈 안에 필요한 그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렇게 순환해야 되거든요. 순환하는데 요게 이제 순환을 하지 않고 어디선가 폐쇄가 됐을 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안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압이 높아지면 녹내장이 되고 문제가 되니 그 줄 끝에 약물은 방수 압력을 경감시켜 방수의 흐름을 촉진시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며 눈 수술과 검사에서 축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볼 거는 간접작용하는 콜린 작용제 드린 거고요. 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제 를 쓸 겁니다. 이거는 약간 교감신경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흡수 억제제 같은 느낌인데요. 나와 있는 거라도 쓰려고 필요하니까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아세티콜린 에스트라제 콜린 에스트라제는 우리 몸에서 콜린을 다 필요해서 쓰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가 가수분해였잖아요. 그 가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아이인데 우리는 가수분해가 안 되고 나와 있는 거라도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 에스트라제가 일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트라제 억제제, 분해 억제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해 억제제는 아세티콜린 에스트라제의 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아세티콜린의 가수분해를 억제합니다. 에스트라제 억제제 이런 말이 막 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내용이 어렵고 외워지지가 않고 막 헷갈리잖아요. 분해 억제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콜린 수용체는 아세틸콜린을 축적시켜서 부교감신경 흥분을 초래하는 제제인 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트라제 억제제가 가역적인 것과 비가역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가역적이란 말은 무슨 소리야? 뭔가 되돌릴 수 있어 라는 말인 거고, 비가역적이란 말은 되돌리기가 어려워 그런 뜻인데, 우선 가역적을 보시면 가수분해의 속도, 이 분해제를 억제하는 속도가 느려. 그래서 빨리 에스트라제 억제제가 일을 해서 그 남아있는 에스트라제라도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가 느린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가 억제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원래 있었던 분해제에 의해서 약도 가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약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필요한 일을 다 했으면 약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필요한 일 다 했으면, 소화제가 페스탈이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를 다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제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소화제가 일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계속 더 이상 소화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가역적인 분해 억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비가역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안 분해돼. 분해제에 의해서 약도 분해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졌을 때도 계속 얘가 억제가 일어나니까 콜린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콜린도 외우고 그 교감 부교감을 외웠는데, 이게 균형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콜린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심장이 뛰지 않게 될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가역적인 분해 억제제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 뭐 말라티온, 파라티온, 소만, 살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뭐 살상무기 이런 걸로 사용된다고 하고, 말라티온은 살충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살충제를 여러분들 그 벌레들이 여러분에 비해서 너무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맞는 용량을 썼기 때문에 뭐 살충제 냄새를 맡는다고 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굳이 그걸 많이 맡을 필요는 없겠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즉 가역적이란 소리는 우리가 에스트라제 억제제, 분해 억제제를 썼는데 이 분해 억제제가 나중에 힘을 잃어버려. 즉 약에 더 이상 약효과를 필요하지 않을 때 약효과가 나타나지 않아가 되는 거고, 비가역적이란 말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계속 약효과가 나타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제 중에서 가역적인 것과 비가역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133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가역적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그래서 여기 비가역적은 뭐 우리가 보진 않을 거지만 가역적을 먼저 줬고요. 요것을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 녹내장 치료하기 위한 동공축소를 야기할 때 사용을 하고,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약물 효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역적은 따로 줄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뒤로 넘어가기 전에 뒤로 넘어가면 우리 항콜린 제제, 이제 그 작용제가 끝나고 기량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콜린 작용제들이 지금 뭐 녹내장에도 쓴대요, 축동하는 데도 쓴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콜린 작용제들이 임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유인물 표를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콜린 작용제들이 임상에서 사용을 할 때 주로 녹내장을 위해서 필로카르핀이나 카르바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무력성 장폐색일 때 베타네콜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려면 요 표가 이제 늘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있는 뭐 우리 외운 것들, 그리고 외워서 책상에 붙여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게 막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왜 카르바콜, 필로카르핀을 녹내장에 쓸까? 이 아이가 방수 배출을 유도하는 거야.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 그렇게 될 거야. 베타네콜을 무력성 장폐색에 쓰는 건 소화기관의 운동성이,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운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이야. 소변 저류에 왜 쓰냐고? 이런 게 떠올라야죠. 아, 방광벽이 수축하기 때문이야. 지금 빨간색이 좀 박스가 잘못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침샘 얘기가 먼저 올라갔네요. 그리고 필로카르핀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너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수양성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서 여러분이 좀 듣기가 싫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퀴즈 봤던 거, 두 번째 퀴즈 봤던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사실은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 아이를 진짜 완벽하게 외워서 여러분께 되고 아주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콜린성 작용제들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들이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당연히 부작용이 있어서 중요한 거 두 개를 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왔는데 과도한 부교감 신경이 활성이 되어지면 혈압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기관지가 너무 줄어든다거나 타액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된다거나 발한 그리고 눈 동자가 너무 작아진다거나 위장관은 불쾌하죠. 계속 위장관 운동성이 막 너무 심하면 배가 너무 아플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작용으로 끝나지 않고 위해 반응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금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기관지가 너무 줄어드니까 기관지가 너무 좁아지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위 12지장 궤양, 요로 또는 위장관 폐쇄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제의 급성 중독 증상이 있어요. 콜린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성 중독 증상으로 뭔가 급성 중독 증상 이러면 임상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안과적 증상, 위장관 및 요로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적 증상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문제인 거죠. 축동이 일어나거나 안구통, 결막 충혈, 시력 감퇴, 모양체 연축, 이마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위장관 및 요로 증상으로는 식욕 감퇴,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 분비, 불수의적 배변과 배뇨, 발한, 눈물, 음경발기, 섬액과 저혈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 증상으로는 혼란, 운동실조, 언어실조, 반사소식, 체인스토크 호흡, 경련, 혼수, 호흡마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콜린 제제, 즉 콜린성 작용제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콜린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즉 콜린 기량제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주로 콜린성 전달을 억제하는 약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책부터 좀 보시자면 135페이지에 표 11-3번이 있어요. 표 11-3번이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콜린성 차단제의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 요 유인물을 먼저 보고 표 11-3번을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콜린성 차단제인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는 수용체에 대한 특이성이 매우 높아서 부교감 신경의 무스카린 수용체에서 아세트콜린에 대하여 억제작용을 하는 약물은 니코틴성 수용체에 대한 차단작용이 없으며 그 반대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초에서 부교감을 차단하는 약물은 효과 기간에 따라 그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자가 빠졌네요.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감수성이 높은 곳은 침샘, 기관지샘, 땀샘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약을 조금만 써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또한 다량에서는 좀 많이 쓰면 동공산대되고 원근 조절 마비를 일으키며 더욱 많은 양이 되면 방광과 위장관 평활근을 억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콜린 작용을 막아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차단제는 콜린 수용체에서 아세트콜린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억제작용을 나타내고 이들 차단제의 효과는 콜린성 효능제 또는 전달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3번 표를 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사실은 이 표 하나를 외우면 각각의 약들을 막 우리가 조금 놓치더라도 이 표를 잘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표는 새로운 거 아니고 여러분이 첫 번째 퀴즈에서 봤던 내용이 조금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표 11-3번에 심혈관에서는 고용량에 의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저용량에서는 심박수를 줄이게 될 거고요.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난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개가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 콜린이니까 심박수가 증가되는 건 우리가 외우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용량일 때는 또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은 따로 외워둬야 될 것 같고, 위장관에서는 위장관 평활근의 긴장이 완화되고 위장관 운동 및 연동 운동이 저하되고 위장 및 장관 분비가 감소된다. 지금 한 콜린이니까 마치 누구랑 비슷해? 교감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배뇨관에서는 방광 배뇨 이완과 내부 관략근 수축이 증가되고 소변 저류 유발 가능성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눈은 동공 근육이 이완되고 모양체근이 마비되고 그래서 조절이 어려울 수 있고요. 샘에서는 타액 분비도, 발안도, 기관지 분비도 감소합니다. 당연히 콜린과 반대니까 기관지에서는 마치 부교감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기관지가 확장되고 기관지 분비가 저하됩니다. 중추신경계에서는요. 진정과 근육경직이 감소하고 고용량에 의한 졸음, 방향감각 상실, 환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외워두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아트로핀부터 시작해서 각각 해당하는 약물을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걸 외울 때 좀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외우고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콜린성 차단제 중에서 또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 중에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트로핀에 대한 얘기해 볼 거고요. 135페이지 왼쪽 그림 아래에 보시면 아트로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고전적 항콜린성 혹은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옛날부터 쓰던 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책을 먼저 볼 거예요. 136페이지에 가시면 원형 약물 차트 11-2번이 있어요. 11-2번에 보시면 항콜린성 약물이고 부교감 억제제라고 약물 분류에 명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치료 효과 응용해 보시면 타액 감소를 위한 수술 전 약물 투여, 섬액 시 심박수 증가와 안검사 시 동공 산대, 또 그래서 어떻게 작용할 거냐면 수용체에 결합해서 아세틸콜린을 억제할 거예요. 미주신경 흥분을 억제하여 심박수가 증가되게 하고 동공 관략근을 봉쇄해서 동공 확대를 촉진하는 데 사용을 할 겁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 유인물에서 더 길게 임상에서 쓰여지는 것들을 부분별로 확인해 볼 거고요. 다시 그 책 위에 양역하게 보시면 아트로핀이 PO로도 IM으로도 IV로도 충분히 다 사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다시 유인물로 오셔서 눈에서는 동공을 산대시키고 모양체근을 마비시키므로 원근 조절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동공 산대가 되어지면 방수의 흐름을 방해해서 녹내장 환자의 안압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순환기계에서는 소량에서는 심박동수가 감소하게 될 거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부교감 자극의 효과이긴 하지만 용량이 증가하면 심박동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관에서는 침샘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입과 인후가 마르게 되어 언어와 삼키는 일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위장관의 운동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계에서는 소변 저류가 일어날 수 있고요. 호흡기계에서는 코, 입, 인후, 기관지 등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도가 마르게 되고 이는 기도의 저항을 증가시키므로 폐의 잔류 용적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중추신경계에서는 아트로핀과 히오신이 서로 다르게 두 개 다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인데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아트로핀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서 흥분, 불안, 환각, 환상, 호흡 증가 등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에는 호흡마비, 연수마비를 일으켜서 사망을 초래하게 될 수 있고요. 이에 반해 히오신은
똑같이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현기증과 이상행복감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평형 감각을 억제하게 돼서 멀미 치료에 좀 유용할 수 있다. 또 떨림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파킨슨병 치료에도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 137페이지에 아트로핀에 대한 간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간호중재의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장음을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장음의 소실은 장운동 감소에 의한 마비성 장폐색을 뜻하는데, 이 아트로핀이 위장관에서 그 위장관 운동 억제 기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할 겁니다. 더불어서 아래점에 보시면 이 위장관의 운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변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변비에 대해서도 조사하시고, 만약에 환자가 변비에 대한 불편감이 있다고 하면 고섬유질 음식, 적절한 수분 섭취, 가능하다면 약간의 운동, 이런 것들이 격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점에 보시면 이 아이가 침샘에서도 침샘 분비가 억제된다고 했으니까 구강이 마르게 되고, 구강에 침이 너무 마르게 되는 것은 구강에 염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말하거나 밥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구강 관리를 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환자 교육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트로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항콜린성 환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에 보시면 환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각성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안내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135페이지에서 보고 온 표 11-3번에는 맨 아래쪽에 중추신경계에서 쭉 가다 보면 고용량이 있을 때 졸음이 유발되고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환각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앞에 봤던 그 아트로핀에 봤던 히오시닌 같은 경우에도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을 하거나 운전뿐만이 아니라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기계 작업, 이렇게 손가락이 막 말려 들어간다거나 어딜 다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면 되는 거고, 부작용의 맨 마지막 점에 보시면 환자에게 눈물샘 분비 감소로 인해 건조된 안구를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점안액을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트로핀을 포함한 항콜린성 제제들의 얘기를 했는데요. 항콜린성 제제가 또 우리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는 것이 멀미약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138페이지 오른쪽에 멀미를 치료하는 항콜린성 약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요거 먼저 보고 가야 되겠네요. 콜린성 차단제 아트로핀이 용량별로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0.5mg처럼 이렇게 적은 용량을 쓸 때와 10mg으로 용량이 많아지면 완전히 서로 좀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적을 때는 뭐 약간의 심장업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지만 2.0mg만 돼도 빠른 심장박동, 심계항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용량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요 아트로핀은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널리 쓰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이들을 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원래대로 다시 멀미약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멀미약, 진토제, 토하지 않게 하고 어지럽지 않게 하는 이 진토제와 현기증제는 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항콜린제뿐만이 아니라 항도파민제도, H1 차단제, 항히스타민제일 때도 또는 항콜린제일 때도 동일하게 이런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선 항콜린 하는 거는 부교감신경 자극을 억제해서, 우리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위장관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멀미하는 건 위장관 운동이 좀 활발하지 않아야 돼서 항콜린 제제를 쓰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도파민제와 H1 차단 항히스타민 제제가 동일하게 항콜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항콜린하는 약들을
멀미약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항콜린성 약물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약물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스코플라민이에요. 이건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약이긴 한데, 스코플라민은 귀 뒤에 붙이는 패치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키미테라고 알고 있을 텐데, 사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귀 뒤에 붙이는 패치형이고 무려 3일 동안이나 지속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경구투여하면 온몸에 전신작용이 나타날 거잖아요. 근데 얘가 붙여서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신에 대한 유해성이 좀 적게 나타난다 할 수 있고요. 성인의 멀미 조절을 위해 생산되고 허가가 난 약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기 때 키밑에 붙였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차량 탑승 4시간 전에 부착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입으로 먹는 경구용 멀미약도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약국에 가보면 이렇게 1시간 전에 못 먹는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 약에 만드는 기술들이 증가돼가지고 뭐 30분 전, 20분 전에 먹어도 효과 있는 멀미약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원칙은 굉장히 오래전에 부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CNS의 작용이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다른 CNS 억제제와 병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멀미약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승객으로 있을 때 사용하기는 하는데 운전하면서 멀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운전하면서 나는 멀미가 있어. 멀리 가려면 좀 그래야 돼. 그런데 얘를 스코플라민을 붙여.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동용 키미테는 아동용으로 허가가 다시 나서 조금 성분이 다른 약이에요. 스코플라민 성분이기는 한데 용량을 줄이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동용으로 허가가 나기는 했지만 8에서 15세이고 20kg 이상일 때 사용을 하는 거고 1회에 1매 패치를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7세 이하나 20kg 이하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항콜린 효과의 유해성이 그들에게 입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동은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분명하다, 위험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항콜린제잖아요. 항콜린제제가 눈에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135페이지 표 11-3번에서 보고 온 것처럼 동공 근육 이완과 모양체근이 마비돼서 모양체근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력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눈에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붙일 때 손으로 붙일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거 성분이 물론 그 약의 껍질 부분에, 키미테의 껍질 부분에 약성분이 있지 않도록 만들긴 했지만 그게 손에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앞쪽에 뭐라 그러지? 우리 일회용 밴드 같은 거 앞쪽을 떼어내야 걔가 이렇게 우리한테 붙여지는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키미테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앞쪽을 떼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묻었고 그 묻은 손으로 눈을 만지면 항콜린 효과가 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뭐 본인이 붙일 수도 있겠지만 붙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거 애기 붙여주고 난 다음에 어른도 손을 잘 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애기들이 귀에다 뒤에 뭘 붙여놓으니까 얘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이렇게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지게 되면서 또 손에 묻으면 안 되니까 그 키밑에 붙인 위에다가 다시 일회용 밴드를 좀 붙여줘야 되잖아. 너무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8세에서 15세니까 뭐 만으로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10살, 9살 이렇게 된 거니까 말하면 알아듣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사항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위에 더 덧붙여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인하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 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어디로 나갈 거냐면 페이지 143페이지에 보시면 3부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3부가 신경계 약물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4부, 5부, 6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게 3부하고 5부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고 4부하고 6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고 막 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도 학생 때 책 왔다 갔다 보면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표를 좀 따로 떼왔고요. 그래서 3부가 신경계 약물인데 이 중에서 중추신경계 흥분제 억제제는 각각의 강론에 들어가서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14장 항경련제, 15장 파킨슨 알츠하이머, 16장 중증 근무력증 다발성 경화증 을 중추신경계 약물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오부를 보지 않고 이게 이 중추신경계 약물이 저 밑에 정신치료 약물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치료 오부를 두 번째로 연결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부하고 6부를 같이 보고 싶은데 저거는 누구부터 봐야 되냐면 6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항균, 항감염하는 약물을 봐야 4부에 있는 염증 약물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중추신경계 약물을 시작하면서 두통을 해결하는 약을 먼저 좀 보려고 해요. 두통을 해결하는 약이면 교수님 그거는 4부의 통증 염증 약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신경계 약물들과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통을 먼저 떼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14장을 시작하면서 두통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두통 부분은 유인물 통해서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요, 국제두통질환분류 제2판 2판 1차 수정판에 의해서 이렇게 질병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기타 두통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있는데 1차성 두통은 편두통, 긴장성 두통, 또 군발 두통, 3차 신경통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2차성은 무슨 말이에요? 2차성은 원발성이 아니라 속발성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뭔가 앞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2차적으로 두통이 따라왔어. 할 때 우리가 2차성 두통이란 말을 쓰는 거고 머리에 문제가 있어. 목에 외상이 있어. 그래서 두통이 있어. 혈관 질환이 있어. 그래서 두통이 있어. 뭐 물질에 금단이 있어. 두통이 있어. 감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속발성으로 온 2차성 두통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뇌신경통, 중추성 원인의 안면통과 관련된 기타 두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1차성 두통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발성인 2차성 두통은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두통이 시작된 거, 두통 자체가 문제인 이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차성 두통은 앞에 표에 있었던 것처럼 긴장성 두통, 편두통, 진락성 두통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세 개가 지속시간이나 증가, 경감 요인이 다르고 가족력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지속시간이 뭐 30분 이렇게 짧게도 있고 길게 뭐 7일 이 정도까지 길게 지속될 수 있고요. 편두통은 짧게는 4시간, 길게는 3일 정도라고 보는 거고 짐락성 두통은 훨씬 더 짧게 지속시간이 있습니다. 증가 요인을 보시면 긴장성 두통은 말 그대로 긴장성 두통이에요.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루 동안 뭔가 긴장을 하고 목이나 어깨에 막 긴장이 있고 그래서 발생한 통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막 집중해서 일 오래 한다거나 간혹 이렇게 학교 같은 데 가면 영어로 발표를, 외국 사람들이 영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통역이 있을 때도 있는데 통역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말 엄청 빨리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 엄청 빨리 하는데 막 그걸 다 알아들으려면 되게 막 긴장하고 있고 막 신경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학교 갔다 오면 막 집에 오면 머리가 아프죠. 뭐 그런 얘기예요. 편두통은 좀 다르죠. 편두통은 여기 뭔가 원인이 있는 것처럼 증가 요인을 쓰긴 했지만 앞서도 제가 다른 수업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편두통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원인이 밝혀지면
사실 편두통 약을 더 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원인이라고 써 있지 않고 증가 요인이라고 써 있어요. 월경이나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밥을 안 먹은 것, 날씨, 소음, 음식 이런 것들이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진락성 두통도 사실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알코올이나 오랫동안 누워있는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완되는 것도 긴장성 두통은 약간 약물에 의해서 이완이 가능해요. 그런데 편두통은 약이 잘 안 들어요. 즉 긴장성 두통은 뭐 타이레놀 같은 거 먹으면 해결이 되는데 편두통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소리고 가족력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시면 약간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 비교표를 본 거고요.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의 유형이고 대부분이 양측성이고 동반 증상이 적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리고 통증의 부위가 지속적으로 변해요. 앞머리가 아팠다, 옆머리가 아팠다, 뒤에가 아팠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머리띠를 두른 것 같은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동일하게 아플 때 목이나 턱관절에도 통증이 있고 하루 종일 지속되지만 스트레스가 오래 축적된 저녁에 심하고 중년기에 주로 발병을 하고 여자에게 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발작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는데 앞서 비교표에서 본 것처럼 진통제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아스타미노펜 계통의 약을 먹으면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편두통은 막 돌아다니면서 나타나지 않고 한쪽에만 나타나는 일측성 통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편두통이라고 부르고 근데 교수님 저는 편두통이 있는데 한쪽만 아프지 않고 거기가 아픈 다음에 다른 데가 다 아프던데 그거는 방사통인 거예요. 퍼져나간 통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번 달에 아플 때는 왼쪽이 아프고 다음 달에 아플 때는 오른쪽이 아프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발작 심하다? 꼭 같은 부위가 계속 아파 라고 한다면 뇌병변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의심되는 거죠. 빨리 병원 진료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전조 증상이 있고 동반되는 증상들이 또 있어요. 앞에 긴장성 두통이 동반되는 증상이 적다 그랬잖아요. 머리만 아파. 그런데 편두통은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속 울렁거림, 오심이 너무 심했고 오심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지럼증까지 막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그런 동반되는 증상뿐만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어요. 나타나기 전에 편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편두통이 발생할 걸 알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중에 조금 편두통을 오래 앓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머리가 아프겠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은 박동성 두통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맥박이 막 내가 느껴져. 막 방방방방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심구토가 동반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편통 환자들은 오심을 좀 호소하죠. 빈도는요, 한 달에 한 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또 오타가 났네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제가 좀 편두통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증상이 발현되고 심해요. 그 앞에서 있었던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오후에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긴장된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발현돼요. 아침에도 심해요. 막 심지어 처음에 편두통이 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기대감이 나한테 늘 있었냐면 하루 종일 좀 아팠거든요. 저는 아팠는데 자고 나면 안 아팠어요. 그래서 막 편두통 심한 날은 일찍 잤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좋았어. 안 아프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수일 동안 지속되기 위해 아침에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이미 아침에 눈 뜨면서 머리가 아프거든요. 눈 뜨면서 머리가 아프면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야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오래 지속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인 잘 모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원인을 잘 몰라요. 원인을 알면 좋은 약들을 빨리빨리 개발했을 겁니다.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편두통 있는 환자들을 추적 조사하고 그들을 검사했더니 이런 그 동일한 교차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뇌혈관이 좀 확장되었구나. 뇌혈관이 확장되었어. 여러분 뇌혈관이 확장됐다는 소리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꽉 차, 고속도로에 차들이 쭉 있었어. 혈관에 혈액이 잘 줄 맞춰서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은데 뭐 길이 많이 막히거나 뭐 수요가 더 있지 않은데 갑자기 5차선으로 확 2차선을 늘려버렸어.
그러면 듬성듬성 차가 있게 되잖아요. 혈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혈관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액량이 뭔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신경계 말단에서 혈관 운동성 인자와 전염증성 물질이 분비되면서 이 전염증성 물질이 염증을 유발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알게 된 부분에 대한 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두통 약물요법으로 트리탄계, 에르고타민, 베타2 제제, 베타2 블러커 차단제를 쓰는 거고 진토제 뭐 등등등등을 쓰는데 안쪽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거 세 개가 중요하거든요. 우선 트립탄계 약물은 앞에 원인이 뭐였어요? 갑자기 혈관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를 축소해줄 목적으로 세로토닌 활성화하는 약을 쓸 겁니다. 여기가 되면 여러분이 세로토닌은 뭐 하는 건데?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 엄청 많긴 한데 이 아이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강력한 혈관 수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트립탄계 약물을 사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 트립탄계 약물이 아까 우리 염증도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3차 신경 경로를 따라서 염증성 반응을 감소하고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편두통 증상 발현을 막거나 완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반되는 증상이었던 오심 구토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기, 완전 금기겠죠. 혈관을 축하는 건데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맥관계 질환이 있어. 뇌경색이 있거나 심근경색증이 있고 심근협심증이 있어.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다 라고 금기 여러분이 기억할 거고요. 에르고타민 제제는 신경성 염증 물질을 차단하는 약이고요. 이거 약 자체가 진토의 기능은 없어서 요 약 쓰면서 진토제를 함께 쓰면 편두통으로 인한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블러커, 베타 차단제를 쓰는 건데요. 베타 차단제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베타 1 제제도 있고 베타 2 제제도 있는데 베타 1 블러커는 심장에 작용을 해서 심장을 이완하고 혈압을 늘릴 거야. 혈관을 늘려서 혈압을 강화하는 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2 블러커는 기관지에 작용해서 기관지를 수축하는 데 쓸 겁니다. 편두통에서는 베타1 블러커를 사용해서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켜서 박동성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박동성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심장하고 동일하게 막 붕당붕당 하면서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경계 약물을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를 들어가기 전에 두통에 있어서 특별히 편두통을 관리하는 약물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수업은 몇 장부터 시작할 거냐면 14장 164페이지에 항경련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